인더건 힐스테이트 베리텍스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건승의 이지민 사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단지 입주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대출은 언제쯤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우리 단지를 특화해서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입주를 계획하고 있으신 조합원 여러분들께서는 이 컨텐츠만 유의 깊게 보셔도 유심히 보셔도 입주에 큰 문제 없이 지장 없이 입주를 하실 거라고 장담드립니다. 지금부터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출, 등기에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은 비용적인 측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합과 일반 분양단지의 비용 차이, 절차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 조금 비교표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출에 관련돼서는 일반 분양 단지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은 대출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건 추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대표적으로 취득세 관련돼서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일반 분양 단지는 일반 분양 세대에 청약을 해서 당첨된 일반 분양 세대는 취득 방식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시행사가 먼저 본인의 돈으로 건축을 완료하고 건설을 완료하고 시공사는 말 그대로 하청받아서 건물을 짓는 것 뿐이죠.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시행사의 비용으로 모든 건물을 짓고 나서 청약 그리고 분양 매매 계약의 한 형태죠. 매매의 형태로 각 수무장자들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등기는 시행사 이름으로 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입주민들이 개별 물건을 소유권 이전 등기 형식으로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시행사가 개개의 조합원입니다. 조합원의 개개의 돈으로 공사를 진행을 했고 그 조합원들을 대표하는 게 조합입니다. 그래서 각 개개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보존 등기가 바로 나게 됩니다. 절차상 신탁을 거쳐서 할 수도 있는데 법적인 개념을 보시면 본인의 돈으로 건물을 지었고 실제로 등기가 나면 본인 이름으로 바로 건물이 등록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무슨 차이냐면 취득세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매매로 인한 취득세입니다. 취득세율은 아마 조합원분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1에서 3%, 1.1%, 2.2%, 3.3%, 그리고 중과되는 경우에는 8%, 16%의 중과가 되는 걸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매매에 의한 일반 분양 단지의 경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취득세를 말합니다. 조합원의 취득세는 조금 다릅니다. 소유권 보존, 원시 취득에 의한 취득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돈으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짓는 데 필요한 총 공사비를 측정을 하고 그 공사 대비 내가 전유 부분, 내가 입주하는 전유 부분의 공사비를 총 공사비 대비 나눠서 내 건물에 들어가는 공사비 대비 취득세율이 산정이 됩니다. 산정 방법을 보면 일반 분양 세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대비 1.1%, 1.3% 딱 정해진 비율로 나오면 취득세가 딱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의 조합원은 내 건물이 총 공사비가 정확하게 얼마가 소요됐는지 지금 정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 대비 내 건물에 들어갔던 공사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의 2.8%의 취득세율이 곱해져서 최종 취득세가 나오는데 지금은 알 수 없고요. 아마 입주 한 달 전쯤 사전 점검 조금 지나서 총 이제 회계 처리가 끝난 이후에는 입주민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평형이 같다면 공사비가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나오는데 현재로서는 정확하게 추측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은 최대한 빠르게 입주민들이 입주 계획, 작은 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얼마 정도 예상 가능한지 최대한 빨리 정리해서 입주민들에게 다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가 매매에 의한 취득세, 보존에 의한 원시 취득에 의한 취득세로 나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조합원들이 알고 계시는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그리고 자녀 출산 취득세 감면에 대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러한 정책이 매매에 의한 취득세 감면 정책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단지는 원시취득 보존에 의한 취득세이기 때문에 우리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조금 유리한 점도 있죠. 만약에 취득세가 중과되시는 분이다.
내가 만약에 기존 주택이 다른 주택이 있거나 배우자나 뭐 혹시 학가로 인해서 주택이 여러 채 돼서 우리 단지가 중과가 발생된다 하더라도 보존 등기에 대한 취득세는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고정세율입니다. 공사비 곱하기 2.8%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그래서 중과되지 않는다. 다만 감면도 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조합원들에게 좀 유리한 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부가적인 취득세 외에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인지세 15만 원, 그리고 10억이 넘는 경우에는 인지세 35만 원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전매한 경우에는 전매할 때마다 추가적으로 계속 인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대한 등기를 할 때는 국민주택 채권이라고 대략 분양가 6억에서 7억 정도 기준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채권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실제로 채권깡 샀다가 바로 판매를 한다 할지라도 그 차익 부분을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대략 200~300만 원 정도 추가금이 발생됩니다. 그런데 우리 단지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보존 등기이기 때문에 국민주택 채권이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점, 그 부분은 조금 유리한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잔금 대출 시에는 대출금에 따라서 은행에서 대출금을 많이 받을수록 설정 채권은 소유권 이전 등기나 보존 등기나 똑같이 발생이 됩니다. 이것은 대출 세대에 한해서 대출 금액에 따라 발생되는 금액이고 대략 1억 정도 지금 시세의 기준으로 채권 시세를 봤을 때 대략 1억당 11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 설정 채권이 추가로 발생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장 궁금한 부분은 결국 대출 부분이죠. 대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떤 부분을 체크해야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용어부터 정리할게요. 우선 LTV, DTI, DSR이 있습니다. 대출에 관련된 용어인데요. 중간에 DTI라는 것은 1년에 내가 갚아야 되는 원금 그리고 이자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비조정 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DTI는 배제하도록 하고요. LTV와 DSR 기준으로 꼼꼼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DTI와 DSR은 비슷한 금액입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DTI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원금이자, 1년에 갚아야 될 원금이자, 신용대출,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자만 산정을 해서 1년에 총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 내 소득 대비 얼마를 갚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수입니다. DSR은 조금 더 엄격합니다. 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은 한도가 짧죠. 실제로 10년 혹은 15년 정도 신용대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더 짧게 7년을 기준으로 해서 1년당 원금 이자를 얼마나 갚아야 될지 조금 더 엄격한 개념의 소득 대비 상환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단지는 LTV와 DSR이 적용이 되죠. 아래 표를 조금 꼼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TV는 우리 단지 비조정 지역이 됐기 때문에 언제 계약하든 모든 입주민들이 똑같습니다. 최초 조합원이든 중간에 매매로 샀든 LTV는 똑같습니다. 우리 아파트를 담보로 해서 최대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지수입니다. 무주택자는 대략 70%고요. 거의 대부분이 70%에 해당이 되겠죠. 생애 최초이신 분들은 80%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주택을 기존에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처분 조건은 없습니다. LTV가 60%로 줄어듭니다. 조금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단지가 분양가 8억에 감정가가 10억 정도 나왔다. 그러면 감정가가 대략 분양가 대비 130% 정도 나온 거죠. 2억 정도 더 측정이 됐으니까. 그러면 분양가가 대출의 기준이 아니라 감정가 10억이 대출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LTV는 분양가인 8억이 아니라 감정가인 10억 기준으로 최대 70%, 7억까지 가능하다. 생애 최초인 경우에는 8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로 대출이 모든 입주민들에게 7억 혹은 8억이 나오느냐? 그건 아닙니다. 최대 한도가 LTV로 적용이 되는 것이고요. 개개별 조합원들의 한도는 DSR을 적용한 이후에 최종 한도가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칸을 보시면 최초 조합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계약했던 취득을 했던 조합원분들은 기존의 DSR이 적용됩니다. 기존 DSR이라 함은 1금융권 70%, 2금융권 100에서 150%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4년 2월 25일 사이에 취득하신 조합원분들은
차주별 DSR 40%라고 해서 조금 더 엄격한 대출 규제가 적용이 됩니다.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4년 2월 2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40%에 더해서 스트레스 DSR이라고 아마 언론에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트레스 DSR, 향후에 금리가 올라갈 것을 대비해서 대출 한도를 조금 더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정책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한도가 조금 더 내려갈 것 같고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초 조합원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조합원분들은 DSR 70%라고 하면 연봉의 대략 10배에서 12배 정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연봉이 5천이다. 다른 대출이 하나도 없다는 전제하에 대출 금액 대략 5억에서 6억까지 가능하다.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10억에서 12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소득 증빙이 안 돼서 이금융권을 갈 경우에는 연봉 5천이다. 20배까지 가능하죠. 바로 10억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조합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소득이 증빙이 어려워서 소득이 낮아서 대출이 조금 힘든 경우는 많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다만 2022년 1월 1일 이후 대출을 진행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40%이기 때문에 40%라고 하면 70%일 때 연봉의 10배 정도 됐었죠. 40%라고 하면 한 6배 정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스트레스 DSR까지 들어가면 그거보다 훨씬 더 조금 줄어들겠죠. 확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40%가 6배다 하면 한 5배 정도 조금 더 줄어든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4 타입 분양가 8억 이건 예입니다. 정확하게 제가 분양가 세대별 층별 분양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분양가 8억에 감정가 10억이다. 그러면 실제로 감정가가 10억이 아니라 11억, 12억이면 훨씬 더 많은 대출 금액이 가능하고요. 감정가 10억을 기준으로 좀 보수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분양가 8억이 아니라 감정가 10억이 LTV의 기준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최대 가능 금액은 7억이 됩니다. 그러면 실제로 개별 조합원들이 7억이 가능하냐? DSR을 따져봐야 되겠죠. 첫 번째로 최초 조합원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신 조합원분들은 1금융권은 70% 12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득 3천만 원 경우에 12배 3억 5천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2금융권 같은 경우는 6억 혹은 6억 5천 정도까지 가능합니다. 아래쪽에 바로 아래쪽에 파란색 화면을 보시면 연소득이 5천만 원이면 대출 가능 금액이 훨씬 늘어나겠죠. 1금융권 6억까지, 2금융권 12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LTV가 최대 7억이기 때문에 실제로 DSR로 12억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최대 7억까지만 가능합니다. 조금 바꿔서 다시 설명드릴까요? 감정가가 만약에 12억이 나왔다. 그러면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분양가인 8억까지 충분히 나오겠죠. 그렇다고 하면 DSR이 충분하면 분양가 최대 100%까지 8억까지 대출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칸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입주민분들은 DSR 40%가 적용됩니다. 연봉이 대략 6배 정도 되죠. 최근에는 금리가 많이 내려갔습니다. 6배라고 하면 금리가 대략 4% 초중반일 때 제가 계산했을 때 6배 정도 되는데 왜 그러냐면 금리가 높아지면 1년에 내야 되는 원금이자가 그만큼 높아집니다. 그래서 DSR을 많이 잡아먹고요. 금리가 낮아지면 1년에 내야 되는 원금이자가 그만큼 줄어듭니다. 따라서 대출 한도도 그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최근은 금리 대출 최근에는 금리상이 조금 안정화돼서 좀 3%대로 형성이 되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6배라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보수적으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차주별 DSR 40%가 적용된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취득하신 분들은 1금융권 6배이기 때문에 연소득 3천에 6배 6424 2억 4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리고 2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아까 첫 번째로 차주별 DSR 적용이 안 받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70배에서 갑자기 100배, 150배로 2배 가까이 늘었죠. 근데 여기 구간에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은 2금융권도 그렇게 많이 늘진 않습니다. 6배에서 40%에서 50% 늘었기 때문에 6배에서 7배 혹은 8배 정도까지 조금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1금융권에서 2억 4천이면 2금융권에서 2억 5천, 2억 6천까지 정도 가능하다. 자, 아래쪽에 연소득 5천 기준일 때는 1금융권에서 대략 6배, 그리고 30
한 3억, 한 4억 정도 가능하고 이금융권에서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한 4억에서 4억 5천 정도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가장 최근에 2024년 2월 26일 현재까지 취득하신 분, 가장 최근에 취득하신 분들은 차주별 DSR 40%보다 조금씩 한도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DSR이 무슨 말이냐면 추후에 향후 최근 10년간의 금리 중에 가장 높은 금리, 높아질 우려가 있는 금리 때문에 금리가 지금은 현재로서는 낮아서 DSR이 적게 반영됨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오를 수 있는 금리까지 고려해서 DSR을 조금 더 엄격하게 보겠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재 만약에 금리가 3.5%, 4% 기준으로 DSR을 계산한다 치면 스트레스 DSR이 적용된다면 4.5%, 5% 기준으로 DSR을 반영한다. 조금 더 엄격하게 반영돼서 한도가 더 낮아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최초 조합원부터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하신 분들은 대략 연봉의 10배, 1금융권에서는 연봉의 10배까지 가능하다. 2금융권에서는 연봉의 20배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연봉의 6배에서 많게는 한 8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1금융권, 2금융권 똑같이 조금 엄격히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최근 24년 2월 26일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6배에서 8배보다 조금 더 낮게 한 5배에서 7배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소득 증빙이 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부분은 소득이 충분히 증빙 가능하다. 연봉이 8천 혹은 뭐 1억 정도 된다. 연소득이 하시는 분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어떤 은행을 방문하시든 모두 대출 가능합니다. 연봉이 1억이면 심지어 6배 정도 대출이 가능하다. 7배 가능하다 할지라도 7억, 8억까지 대출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들을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딱 하나 금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건승에서 은행들 다 정리하고 금리를 공지했을 때 금리만 보고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지금 나오는 내용은 연소득 증빙이 조금 어렵다. 개인 사업으로 혹은 소득 증빙이 조금 낮다라고 하시는 분들 신경 써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 명의가 아니라 할지라도 근로주택, 부부 간의 근로주택, 사업자 소득 합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동명의 아니라도 내 소득, 배우자 소득 합산해서 총 소득이 증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소득은 적은데 신용대출이 많다. 그러면 굳이 합산할 필요 없죠. 합산하지 않으셔도 되고 합산해서 조금 더 유리하게 적용된다면 합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소득 증빙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 내 연소득이 신고되는 금액이 근로소득 2,400만 원 이하다라는 경우에는 만약에 2,400만 원인 경우에는 뭐 연소득의 10배라 할지라도 뭐 2억 4천에서 3억 정도까지 대출이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소득을 버리고 카드 증빙소득, 유사소득 증빙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한 달에 카드를 200만 원 정도 쓰시면 1년에 2,400만 원 정도 쓰시는 거죠. 카드를 2,400만 원 정도 쓴다는 것은 연소득이 대략 5천만 원 정도까지 추정할 수 있다. 연소득 5천만 원 내시는 분들의 소비 수준을 보면 카드를 한 달에 2천 정도 쓸 수 있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수준이 낮다면, 증빙되는 게 낮다면, 심지어 사업소득으로 인해서 사업신고가 낮게 신고된다면 카드 소득으로 증빙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소득 5천만 원까지 인정이 된다면 연소득의 대략 10배, 12배, 5억에서 6억 혹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7억까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드도 쓰지 않는다, 내 명의로 쓰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대출이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득이 증빙이 안 되신 분들 가장 좋은 방법은 카드 사용하는 거예요. 카드가 한 달만 쓰면 안 돼요. 은행에서는 전달 바로 쓰고 소득으로 인정해 주세요 라고 하면 안 받아주는 은행이 많습니다. 그래서 2달, 3달 정도 쓰시는 게 좋은데 지금부터 쓰셔야지 나중에 대출 심사할 때 유리합니다. 그래서 소득 증빙 안 되신 분들은 지금 쓰시고요. 그것조차도 쓰는 게 없다.
쓸 수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건강보험료가 대략 한 7만 원 납입 세대 같은 경우에는 추정으로 2,200 정도 추정이 됩니다. 그러면 대출 금액 한 3억 정도 대출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그 정도 필요하신 분들은 건강보험료로 추정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면 추가적으로 더 인정이 되냐, 그 부분은 금액에 따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입주민들에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명인데 내가 조합원인데 나는 소득이 없다, 배우자만 소득이 있고 배우자만 카드를 쓴다 하는 경우에는 아까 첫 번째로 합산 소득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배우자가 소득이 많으면 그냥 합산을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도 적고 배우자도 증빙소득이 2,400 미만이다 그러면 굳이 내 이름으로 쓰지 않으셔도 되고, 배우자가 기존에 카드를 많이 쓰고 계시면 배우자 소득 카드도 증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굳이 4명이로만 써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배우자도 카드를 많이 쓰시면 배우자 카드도 증빙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리 대출을 준비하셔야지 추후에 입주할 때 DSR 때문에 대출이 조금 어렵다라는 얘기를 듣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잔금대출은행 처음에 잠깐 말씀을 드렸죠. 어떤 은행이 참여하냐, 1금융권 5개 은행, 그리고 특수은행 2개 기업 수협, 그리고 부산 대구은행들도 참여할 거고요. 2금융권까지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2금융권은 DSR 때문에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1금융권보다는 2금융권이 금리가 조금 비쌉니다. 그래도 DSR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금융권을 상담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2금융권까지 해서 총 10개 은행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 중에 사전점검 때 대략 5개에서 6개 은행 참여해서 입주민들에게 대출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거고요. 실제로 금리 확정되는 것은 사전점검 때는 확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때는 상품 승인이 안 되기 때문에 사전점검 이후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던 DSR 부분, 내 소득 대비 대출이 어느 정도 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적으로 문의해서 답변받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지금 대체 집단대출 금리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냐, 물론 우리 단지는 입주 시작 전 대략 한 달 전쯤에 우리 단지의 집단대출 승인금리, 후치담보대출의 승인금리가 별도로 승인이 됩니다. 지금은 승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승인 받을 수도 없고요. 그런데 지금 시세 기준으로 다른 단지가 어느 정도 형성됐는지 알아야 추후에 내가 어느 정도 금리를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대략 일주일 전에 승인된 단지의 금리를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코픽스 혹은 금융채 기준으로 대출이 나가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대략 3.4%에서 3.5% 정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빨간 테두리를 보시면 가상금리가 0%죠. 현재는 조금 올라가는 분위기라서 0.1% 혹은 0.2%로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만약에 우리 단지가 금리 승인을 받는다면 3.4%에서 3.6% 사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말로 갈수록 금리가 점점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승의 목표는 최대한 빨리 금리 승인을 먼저 받아놓고 연말에 조금 금리가 올라가기 전에 금리 승인을 최대한 빨리 받아서 입주민들에게 더 좋은 금리로 좀 다가갈 수 있도록, 더 좋은 금리로 혜택을 받아볼 수 있도록 지금 각 은행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단지는 현재 기준으로는 3.4%, 3.5% 정도 되고요. 추후에 입주할 때는 대략 3.5%에서 3.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기준금리가 그만큼 더 내려간다면 우리 단지는 3% 초반도 욕심을 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는 자료는 잔금 대출을 예정하는 세대가 대출 실행 당일 잔금 대출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고 본인은 어떤 것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표시한 화면입니다. 자, 빨간 글씨로 보시면 입주자는 1번, 2번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1번 본인이 필요한 자금 준비, 그리고 마지막으로 키 불출 2가지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출을 받는 세대들은 대출 금액이 어느 정도 있고 본인이 준비해야 되는 금액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본인이 뭐 잔금 처리하고 잔금 조회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든 절차를 은행에서 처리합니다. 대출은행에서 중도금 조회하고 잔금 조회하고 실제로 대출 금액을 실행하고 잔금 처리하는 것도 모두 은행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잔금 처리를 다 한 뒤에 입주지원센터로 각 영수증을 전부 다 보내놓습니다. 그러면 입주민들은 신분증만 가져가서 키만 불출하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입주 절차에 대한 총정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자면, 정확한 감정가 및 금리는 입주 1개월 전에 확정이 됩니다. 입주라고 하면
공식 입주 시작일 제가 알기로는 11월 말로 알고 있는데 대략 10월 말 또는 11월 초에 정확한 감정가와 금리가 확정돼서 입주민들에게 안내를 드릴 거고요. 건승에서는 10개 은행, 건승에서 섭외한 10개 은행들의 개별 조건 그리고 연락처 그리고 세부 내용 같은 것들을 정리해서 입주민들이 보기 편하게 표로 정리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전 점검 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략 5개에서 6개 은행은 입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 점검 부스에서 사전 점검 지하 주차장 부스를 쳐놓고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DSR 증빙이 어려우신 조합원분들은 미리 유사소득 증빙 카드 내역으로 3개월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200만 원,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쓰면 연소득 5천만 원 정도까지 인정이 가능하다. 200만 원 이상 쓰셔도 5천 이상으로 잡히진 않습니다. 최대 5천까지 증빙이 가능하다. 네 번째, 대출 서류 작성은 본인이 입주 예정하는 날짜 대략 한 3주 전에 은행을 선택하셔서 은행으로 방문하시면 된다. 그리고 은행에서 대출 서류 제출할 때 등기에 필요한 서류도 모두 제출하게 돼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섯 번째, 당일 중도금 상환, 잔금 입금 등은 대출을 하시는 세대들은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모두 처리한다. 그래서 대출 실행 전에 은행에서 별도로 연락이 가실 예정이다. 여섯 번째, 대출 세대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별도로 의뢰하지 않아도 건승에서 대출 실행은행에서 자동으로 건승으로 이관되고 건승에서 직접 연락드린다. 대출을 받지 않는 세대들은 잔금을 치르고 적어도 2주 내 건승으로 따로 신청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입주민들이 입주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등기 절차, 대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향후에도 입주 시점, 대출을 실행할 시점에 추가적으로 입주민들이 절차 단계마다 알아야 될 정보들을 입주민들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는 건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